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모시고요. 안세영 선수 국가대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뭐 개인의 후원이나 뭐 기업과 이 스포츠 협회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아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저 최근에 일본에서 이 고교야구 네네. 한국계 고등학교가 1등했던 소식에 네. 너무 뿌듯해가지고요. 아하, 교토국제고 소식. 네네네. 고시엔인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일본에서 이제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는 봄철에 한번 열리고 여름에 한번 열리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봄의 고시엔 그리고 여름의 고시엔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름의 고시엔은 일본의 야구 소년들이 모두가 꿈꾸는 로망입니다. 근데 우승이 꿈이 아니고요. 그 고시엔 무대를 여름의 고시엔 무대를 밟아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청춘의 뜨거움이 뭐 느껴지는 그런 상징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차지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교토국제고의 우승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지만 있을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교토국제고는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다른 일본의 기타 뭐 고교 야구팀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한마디로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듣도 보도 못한 환경에서 야구한 친구들이에요. 어떠냐면요. 잠깐 그 훈련 환경을 소개해드리면 교토국제고 같은 경우에서 좌측 펜스 거리가 70m 그리고 우측 펜스 거리가 60m예요. 이건 뭐냐면 치면 다 넘어가요. 외야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통 몇 미터 됩니까? 보통 120m 정도 120m. 공부하죠. 110m, 120m를 공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토국제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야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외야, 내야의 연계 수비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롱토스를 하기보다는 주로 원바운드로 이제 공을 던지는 훈련을 많이 하고. 왜 그렇죠, 그거는? 원바운드 주장이 좁으니까 선수는 60명 가까이 되는데 네네네. 구장은 좁으니까 결국 긴 거리를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바운드로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게 되고 또 혹은 러닝스로 그러니까 달리면서 뛰면서 공을 던지는 훈련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비를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타격 같은 경우에 이번 고시엔 대회에서도 여름의 고시엔에서 교토국제고는 본선에서 홈런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게 훈련 환경과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60m, 70m 펜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을 사실은 선수들이 좀 큰 타구를 날리기 위해서 큰 스윙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 외야 플라이볼을 만드는 플라이볼 혁명이라고 해서 플라이볼을 만들어내는 어퍼 스윙 형태의 스윙을 가져가게 되면 다 담장을 넘어가요. 그렇겠네요. 그 담장 바깥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남의 차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어퍼 스윙이나 홈런을 칠 수 있는 큰 스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낮고 강한 타구를 만드는 쪽으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타구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고시엔 본선에서 홈런 하나 기록하지 못하고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홈런 하나도 안 치고 홈런 우승한 하나도 거예요? 없었어요. 팀 홈런이 하나도 없는 팀이고 게다가 공도 올해 초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일본 전지훈련 끝나고 좀 괜찮은 훈련 연습공을 모아서 보내준 덕분에 한 1000여 개 정도를 보내준 덕분에 올해는 좀 공에 대한 고민이 없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낡고 오래된 공들이 워낙 많고 그 새로 살 돈이 없어서 비닐 테이프로 공을 감아가지고 훈련해 왔던 팀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팀이 어떻게 우승을 차지했어요.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일본 있었지? 고교 야구 선수들 모두가 선망하고 동경하는 여름의 고시엔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거 뭐 피하고 관련된 겁니까? 한국 민족의 뭔가가 또 고시엔 있는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그 전통이 그 고시엔 본선에 진출한 팀 두 팀 학교의 교과를 먼저 선창을 하고 그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승리한 팀의 그 교과를 또 불러주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고시엔을 그 전 경기를 생중계하는 일본 국영방송인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방송이 되거든요. 근데 교토국제고의 교과는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동해바다라고 시작하는 동해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국어고 일본이 용납하지 못하는 동해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고 한국의 민족
학원, 한국의 학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한국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그 NHK 중계를 할 때 교가가 한국어다 보니까 네. 한국어 자막이 나오고 밑에 일본어 자막이 번역 자막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해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제일 한인 동포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감격이고 그 교토국제고의 고시원 본선 진출만 해도 자부심인데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 그리고 또 자긍심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 것도 환경인데 사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일본은 고교야구 저변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수많은 고등학교에서 또 일반 학생들도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부활동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이제 그 학원 체육이 우리는 좀 엘리트 체육 위주로 형성이 된다면 일본은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부활동을 통해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아, 그럼 야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 야구를 하는 소년들이 모두 여름의 고시엔 본선 무대를 밟아보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건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뭐 한 지금 좀 줄어가지고 예전에 4,000개가 넘는 야구팀이 있었는데 고교 야구팀이 있었는데 지금 한 3,800여 개 정도 되는 팀이 있는데요. 이 줄어든 팀이 있지만 일본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그냥 꿈이 고시엔 무대를 밟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꼭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진로의 목적이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야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프로가 목표고 꿈이고 오직 유일한 성공의 방법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선수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고시엔 무대를 밟은 그 선수들도 인터뷰를 통해서 나의 청춘, 나의 여름, 내가 좋아했던 야구는 오늘로서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아요. 네네네. 이제 나는 그냥 다른 진로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일본에서 야구가 이렇게 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이유 중 고교야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고교야구 선수들이 취업이 잘 된다 그래요. 아, 야구 선수들이요? 네. 일반 기업의 취업이 일본 같은 경우 왜냐하면 고교야구 선수들은 특히 이제 규율이라든지 예의 범절이라든지 단체 생활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다는 평가가 일본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심사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또 작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거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야구 팬들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교생들이 야구부 활동을 하나의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를 따지면 좋은 스펙 쌓기, 내 청춘의 좋은 경험과 좋은 스펙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일본에서 야구를 한 친구들은 꼭 프로의 무대에 도전하기보다 실업 야구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실업 무대에 도전해서 거기서 선수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되면 그 회사에 정직원으로 또 다닐 수 있어요. 정년까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럼 또 대리 과장 이렇게 그렇죠. 승진하면서 네, 과거에 우리 실업 야구팀도 그랬죠. 그랬죠. 그런 형태의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우리는 한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야구를 선택하게 되면 한 가지 길밖에 없지만 일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고시엔 무대를 동경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뭐 우리나라 다른 분야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네. 대학 중에서도 뭐 법대든 의대든 이런 데를 가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또는 의사가 되고 이래야만 성공하는 걸로 치고 나머지는 뭐 지방대 다른 전공들은 그냥 나머지는 다 그저 그런 인생이야. 그럼 한 방향으로 모든 친구들이 다 달려가는데 네. 이게 뭔가 미러링 같아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도 엘리트 스포츠를 그 네. 방향으로 계속 가고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 주신 거.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원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학원 체육이 정말 말 그대로 학원 체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원 체육이라고 이름만 갖고 있지 실제로 엘리트 스포츠 선수 육성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출발점부터 걔가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시엔에 본선에 진출하거나 또 뭐 준우승하고 우승하고 이런 팀의 선수들도 프로 가는 비슷한 선수 몇 건가요? 없어요. 프로를 안 가는 거. 프로를 거예요? 갈 수 있는 선수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선수들은 정말 드물고 수만 명의 선수 중에
겨우 뭐 수십 명, 100명이 될까 말까 하는 선수들이 가는데 그런 목표를 잡지 않죠. 오히려 일본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고등학생 야구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처음부터 여름에 고시엔 대회가 끝나면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을 가든지 취업을 그러다 하든지 보니까 해야 되니까. 오히려 입시 시즌이 된 고3 우리 지금 고3도 야구부 활동을 하면서 입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구부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이후에 졸업을 하고 났을 때 어떤 진로를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면 야구를 그만둘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네요. 다르죠.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야구까지 해야 그대로 되면. 체육 활동인 거예요. 학원 체육 활동. 근데 사회적으로 또 그걸 인정을 해주는 학원 거고. 체육 활동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되거나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운동해야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양자택일인데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고시엔에서 우승한 그 한국계 학생들 교토국제고죠. 네. 더 대단해 보이네요. 그걸 엄청 통해서 뭔가 많아요. 개인의 성취를 이루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게다가 야구를. 교토국제부는 야구부원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고교 야구 팀들 그리고 또 고시엔 여름에 고시엔 본선을 노리는 팀들 같은 경우는 야구 부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보통. 선수 1군부터 4군까지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토국제부 같은 경우 선수층도 상당히 얇고 그 다음에 교토국제부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내노라 하는 실력 있는 중학교 선수들이 오는 데는 아니에요. 그런 선수들은 딴 학교를 가죠. 교토국제부 같은 작은 학교에 오지 않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오지 않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토국제부는 교토에서 야구를 했지만 어디 갈 데가 없는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그 학교를 진학했었고 고시엔 본선 무대를 밟기 시작하면서 조금 환경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그 고등학교들처럼 초엘리트들이 모이는 학교는 아니에요. 너무 옛날 얘기지만 공포의 외인구단 뭐 이런 만화도 생각이 나고요. 그것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슬램덩크 부분이 뭐 이런 있어요. 것도 생각이 나고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만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거든요. 일본에서도 만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게 교토국제부가 1999년에 야구부를 만들기로 결정하는데 야구부를 만든 이유가 1947년에 이 학교가 민족 그 교육을 위해서 출범한 학교다 보니까 제일 한인 동포들의 민족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만든 학교다 보니까 억압과 차별의 역사로 볼 수 상징 같은 억압과 차별의 이 상징 같은 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9년에 폐교 위기에 몰립니다. 재정 난원을 인해서 학생도 오지 않고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폐교 위기에 몰려서 학교의 이름을 좀 알리고 학생을 좀 더 모집하기 위해서 야구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야구부 활동을 해요.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 일본 최고의 무대라고 하는 여름의 고시엔 우승팀이 된 거예요. 정말 만화 스토리예요. 진짜 만화 같은 얘기네요. 일본의 야구 만화를 그리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교토국제부를 모델로 해서 새로운 만화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영화도 나올 수 있겠고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근데 그 일본의 스포츠계 좀 부럽다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를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의 이 금메달리스트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셨는데 네네. 굉장히 분석을 잘해주셔서 저희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맞았어요. 결국에는 이 구조적으로 기업과 스포츠 선수의 관계 그리고 협회와 스포츠 선수의 관계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안세영 선수가 지금 또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뭐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고 낡고 오래된 관행으로 해서 선수가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안세영 선수와 비공개 만남 혹은 통화를 통해서 안세영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문제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스포츠계 전반의 문제로 확대돼 가는 분위기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에 이미 돌입을 했었고 어제 국회에서 유인천 문체부 장관이 보고를 할 때 9월 내로 감사 일정을 모두 끝마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일정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변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솔솔 피어올랐어요. 근데 어제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이 코리안컵
대회에서 목포에서 열렸는데 이 코리안컵 대회에서 다소 좀 뭐랄까요 폭탄 발언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기는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 안세영 발언을 지지하는 얘기를 했다는 지지한 거예요. 거죠. 지지하고 9세대의 간습들, 악습들은 다 없애야 된다. 안세영 선수가 오죽했으면, 오죽하니 맺혔으면 금메달 따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겠냐. 다 고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저는 당황스러웠던 게 네. 갑자기 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 발언이 있어서 그런 왜냐하면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안세영 선수 발언이 나온 지 거의 20일이 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네. 오히려 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 선수하고 진실 공방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네. 지원해줬네, 안 했네, 우리는 다 해줄 거 다 해줬네,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요구 지나치네, 이런 식의 반박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대로 개인 후원을 풀어주면 우리는 앞으로 뭐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도 해왔고.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던 분이 어제 갑자기 나는 전혀 몰랐다. 그 이사들이 뭐 눈과 귀를 가렸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엘리트 선수 출신의 그 협회 임원들이 있고 또 지금 김태규 회장을 비롯한 생활체육계,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해왔던 분들이 또 협회 임원으로 절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모든 잘못을 갑자기 엘리트 선수 출신 임원들이 자신의 눈과 귀를 가려서 이런 상황들을 몰랐다. 이런 9세대 악습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뭐 셀프 디스도 하시더라고요. 무능한 회장의 눈과 귀를 가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기의식이 확실히 느끼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거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스포츠 선수의 개인 후원하고 관련된 논쟁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맞죠. 실질적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는 국제 배드민턴 대회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대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상 국가대표로 여자 선수 같은 경우 만 27세 혹은 7년 이상 활동해야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가대표의 타이틀을 달지 않는 이상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실제 국제 배드민턴 대회는 국제적으로 열리는 배드민턴 대회는 세계 랭킹 1위가 출전하겠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거든요. 근데 이걸 막아놓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개인 후원 문제인데 개인 후원 문제는 배드민턴 협회의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용품사와의 스폰 계약인데 이 스폰 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액의 금액이 올 수 있는 이유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개별적인 후원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스폰서 계약을 풀어주게 되면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계약하려는 용품사는 앞으로 그만한 돈을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겠죠. 없다고 생각하겠죠. 안세영 선수라든지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과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협회의 예산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그 재정을 책임져 오던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어제 뭐 바꾸겠다라고 김태규 회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딱 짚어서 바꾸겠다고 개인 스폰서 허용하겠다 그런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했어요. 나이 제한 문제라든지 개인 후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족을 붙였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다른 또 경기 단체들과의 상황들을 조율하면서 풀어야 된다라고 붙였는데 이게 사족이라고 제가 표현드리는 건 뭐냐면 대한체육회나 다른 경기단체에서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만 갖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배드민턴협회에서 원래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풀어주면은 안세영 선수 같은 스타 선수는 개인 후원을 많이 받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좋겠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후배를 육성을 하거나 그런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요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돼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배드민턴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비인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보면 꾸준히 유망주를 발굴하고 유망주들을 육성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이 필요합니다. 유망주들에게 국제대회를 출전시켜준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감당해줘야 되고, 아까 배드민턴 대회가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과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용을 누가 되느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면 개인이 돼야 되지만 국가대표로 출전하면 협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유망주들 같은 경우 개인 자격으로 사비를 들여서 이런 대회에 출전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국가대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좀 자금의 여유를 갖고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그래서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아니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하두가 이제 던져진 거죠. 그러네요. 그 하두에 대해서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협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실 예전부터 제가 주장해왔던 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언제까지 스타 플레이어들의 인기에 기대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구조로 대한민국 배드민턴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할 거냐. 바뀌어야 한다. 후원에 다각화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후원의 다각화나 그런 다른 루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엔 저는 요즘 인기 폭발인 게 또 신유빈 선수거든요. 탁구에서 이게 탁구 신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또 방송 활동하면서 인기를 축적해온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올림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태도 면에서도 실력 면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광고 모델 요청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그렇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선수 개인의 경제 활동인 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풀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때요? 안세영 선수 문제는 이 문제하고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작심 발언을 하지 않고 침묵했더라면 안세영 선수야말로 이번 파리올림픽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많은 기업들과 광고계에서 안세영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낼 준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번 올림픽에서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먹방 요정이 되면서 많은 광고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안세영 선수는 이번 파리올림픽 직전부터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기 때문에 광고계의 러브콜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작심 발언이 터져 나왔죠. 그러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와의 갈등을 넘어서 한국체육계 전반의 문제가 됐죠. 이러면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안세영 선수를 광고 모델로 쓰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가 2주 전에, 한 3주 정도 된 거네요. 광고계에 계신 분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볼 때 안세영이 이번 발언 하나로 놓친 CF 금액이 한 20억 이상은 될 거다. 20억 이상이요? 네, 최소한 20억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잘못된 간행들, 이런 거 고치고, 또 개인으로 그 운동선수로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여건들, 환경들을 바꿔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군요. 구조적인 좀 계획을 다른 해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돈만 그러네요. 생각했다면, 안세영 선수가 진짜 돈만 생각했다면 저는 침묵했다고 봅니다. 광고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신유빈 선수 사례처럼, 오상욱 선수 사례처럼 광고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안 한 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를 좀 발언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게 7년 아니고. 동안 뭐 참아왔던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침묵하고 광고 모델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겠네요. 20억 손해봤다고 네, 하니까 근데 좀 안세영 마음이 선수 아픈데. 입장에서는 본인이 세계 랭킹 지금 1위잖아요.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배드민턴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챔피언으로서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돈 올림픽 욕심이 금메달리스트는 그 정도는 해야죠, 사실. 네, 돈 욕심이 아니라. 맞아요. 네, 그것을 가로막고 그 꿈을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우리의 오래되고 낡은 간행들을 좀 바꿔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까 배드민턴협회를 넘어가지고 그러면 전체 스포츠계에 대한 또는 뭐 체육협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낡은 관행이라고 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낡은 관행들이 다 존재하죠. 낡은 관행들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부분적으로 개선되어 오지만은
안세영 선수가 뭐 그런 빨래 논란도 있었잖아요. 선배들 방청소 문제 이런 것들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분명히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가 선출에 진천 선수에 입촌하게 되면 참 고독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가 얘기하듯이 이제 대표팀의 선수들에 대해서 모든 경기 단체들이 최상의 지원과 최상의 그 선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선수들이 느낄 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좀 낡고 오래된 관행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른들의 낡은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후에 그때 아시안 게임 우리 성적이 좀 부진하니까 해법으로 제시한 게 해병대 캠프였단 말이에요. 해병대 캠프. 국가대표 선수들을 해병대에 다 입촌시키겠다. 정신교육을 통해서 원팀 정신과 그 팀 코리아 정신을 강화해서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 어떠세요? 들으실 때 이게 정말 우리 그 해법이 될 것 같아요? 전혀 안 대한민국 되죠. 스포츠 그게 발전에?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근데 이걸 대한체육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체육계의 가장 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파리올림픽도 해병대 캠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기대 이상 성과를 얻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체육회 수장으로 계세요. 네. 그냥 어떻게 그런 생각이 계속 재생산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될 모습들이죠. 네. 근데 이 생각을 이경 회장이 바꾸지 않으면 네. 다음 아시안 게임이나 다음 그 올림픽이나 혹은 뭐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새로 발탁될 때마다 해병대부터 보내는 이걸 계속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질타가 쏟아지고 여론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그게 성과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선수들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살고 있는데 스포츠 협회의 수장이라는 분은 해병대 캠프를 주장하시는 그렇죠. 웃지 정신교육을 못할 일이에요. 얘기하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병대도 지금 원팀이 아니다. 최상병 문제 때문에. 근데 무슨 해병대 가서 원팀 정신을 배우냐. 또 아이고 깨알 같은 시사.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날카로운 촌철살인이네요.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그 체육계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밑에 있는 그리고 문체부 밑에 이제 협회들이 있죠. 각종 협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 문체부 감독기관이고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문체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가 이규영 회장의 삼선 연임을 위해서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돼 있나요? 그러니까 삼선 연임을 위해서라는 게 뭐냐면 체육회 회장의 그 삼선 연임을 할 수 없도록 문체부가 규정을 해놨거든요. 삼선 연임은 지나치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연임을 해야 될 삼선 이상을 연임해야 될 경우에는 스포츠 공정위를 통해서 예외상을 인정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대한체육회가 우리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면서 정관을 바꿔버려요. 삼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문체부는 당연히 승인해줄 수 없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데 그 갈등들이 뭐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폭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문체부에서 그 국회에서 현안 질의할 때 문체부 현안 질의를 할 때 윤전 장관이 어쩌다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된지 모르겠다 이런 한탄까지 할 정도가 됐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이 이기영 회장의 삼선 연임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게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치고받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죠. 대한체육회 회장을 하면 좋습니까? 좋죠.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인데. 아까 뭐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이제 그 스폰서 계약도 맺고 그런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체육회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체육회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은 심지어 그 국가올림픽위원회 수장이 되기 때문에 IOC 위원 당연직 IOC 위원이 된단 말이에요. IOC 위원은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네요. 해외에 가셔서도 굉장한 의전을 받고. 네. 그리고 뭐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스포츠 대통령, 해외에 가면 국내 스포츠 대통령으로서의 스포츠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리죠. 그런 자리인 건 맞지만 본인의 그 삼선을 위해서 체육회 전체를 끌고 들어가서 함께 문체부와 갈등을 빚고 싸우자. 이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한체육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지금 사선 연임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축구협회는 지난번에 홍명보 감독관으로 굉장히 논란이 윤천 있었는데. 문체부 장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사선 연임 꿈도 꾸지 마라. 안 된다예요. 어렵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몽규 회장은 본인이 사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모든 행보는 다 출마를 위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 문체부에서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는데도 출마 행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영 회장이랑 똑같아요, 둘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리를 놓기가 싫다는 거죠.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우리나라 체육회 관련된 기관과 연맹, 협회 중에 가장 최고의 뭐랄까요, 자금력 그리고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의 수장 자리를 놓기 싫어서 계속 이런 행보를 보인다. 많이 실망스럽죠. 그러네요. 그 기업인들하고 이런 협회들하고 관계도 저는 좀 궁금한데요. 정몽규 회장 같으면 이제 현대가 그 재벌 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분은 항상 축구협회를 맡으면 그 기업이 스폰서를 통해서 그 종목이 활성화되도록 돕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하고 이 협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는 그렇잖아요. 축구협회에서 대한체육회,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정몽규 회장이 사제를 출연한 거에 대해서 다른 뭐 양궁협회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그거밖에 안 냈어. 아, 그래요? 그거밖에 안 내고도 회장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많이 안 내나요? 많이 안 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기업이라고 해서 정몽규 회장이 그 대표로 있는 회장으로 있는 그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현대 산업개발 현상 같은 경우에 최근에 협회에 스포츠 계약을 놓고 들어왔어요. 4선 연임 불가론이 나왔을 때 그리고 클린스만 위약금 누가 내줘 이 얘기 나왔을 때 정몽규 책임론이 나왔을 때 기업이 그때 의원 들어왔거든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정몽규 회장이라든지 정몽규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그 기업이 대한축구협회에 그동안 금전적으로 기여한 바는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뭐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는 임원들 후원금 0원, 빵원인데요. 임원들이 기여하는 건 없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리만 차지하고 네.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기업의 CEO가 혹은 기업의 장이 어떤 그 열악한 스포츠 경기단체의 수장을 맡아서 후원을 해주고 그걸 키운다라는 거는 그 좋은 모델은 양궁협회, 현대차가 있는 양궁협회 그리고 SK텔레콤이 후원사로 있는 그 펜싱 그리고 과거에 20년 동안 하나가 지원해줬던 사격연맹 공교롭게도 이번 올림픽에서 다 잘한 그러네요. 종목들 이런 데는 돼요. 하지만 다른 경기단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서 시작해서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다 짚어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풀려가야지 제일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세영 선수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혀갈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정치권까지 이렇게 나선 마당에서 안세영 선수의 요구를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게 지금 배드민턴계의 입장이고요. 분명히 풀려갈 것 같고, 이제 가장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거는 이기영 대한체육회장과 문체부의 갈등.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소위 이제 이기영 회장이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그 문체부를 누르고 삼선 연임에 성공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도 나도 할래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누가 이길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문체부의 압승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무부처. 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를 했는데 혹은 회사가 어떤 직원에게 너 다음에는 다른 업무를 해라. 이 업무에서 빠져라. 라고 지시했는데 나 못해. 라고 들어받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말은 이런 상식적인 결말은 승자가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구조는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별 음모론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문체부를 넘는 줄이 있는 게 아니냐 이기영 회장에게 뭐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뭐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대한체육회 이기영 회장의 삼선 연임을 둘러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이 갈등이 어떻게 풀리느냐가 앞으로 내년 2025년 이후에 이 대한민국 체육계의 또 하나의 그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이런 스포츠 관련 협회들은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이렇게 정부가 낙하산들이 만든 많았죠. 것들이죠. 네. 아, 그게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민간 스포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정부에게 건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보통은 이제 민간 협회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민간 협회를 시작했는데 네. 이제 그 정부가 우리는 이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개입을 했고 그 개입한 이유가 사실 엘리트 체육인들을 양성하고 올림픽 같은 국제 무대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이 도외시 됐죠. 네. 그래서 지금은 생활체육을 강조하자고 하는데 여전히 마인드와 행태는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으니까 그게 달라지지 문제였군요. 않는 거죠. 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동시 발전이 잘 안 되고 더딘 이유죠. 아, 국가는 민주화되고 시장은 글로벌화됐는데 네. 체육계는 아직 권위주의 시절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 네. 특히 협회가 그렇다. 네. 그런 진단이시네요. 네. 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님한테 오늘 스포츠계의 이 낡은 문제인 체육회와 협회 문제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론가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